정치권 뉴스들을 살피다 보면 유독 강조되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민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위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 열렸던 대통령 기자회견은 민생 토론회로 이름지어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며 지역상품권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 말했습니다. 사전을 들춰보면 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로 정의됩니다. 생활,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이므로 정치권에선 민생을 대부분의 경우 각종 경제, 복지정책과 연결지어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어휘 사용은 시야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상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민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이라는 수식을 잘 붙이지 않는 국방이나 외교 분야조차도 그 목적을 파고들다 보면 결국 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치의 목적이 민생이기에 정치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에 눈에 띌 이유도 없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민생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띈다면 그것은 정치가 민생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가 민생과 동떨어져감을 자각한 정치인들의 자기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생이라는 말이 강조되지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정치.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정치야말로 민생을 위하는 본래 의도에 걸맞는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이 슬슬 그러니까 저물고 있습니다. 여름이.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열대야라고는 하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서울 기준으로 밤 기온이 20도 부근까지 떨어졌었거든. 항상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벽에 제일 기온 낮을 때가 27도 그랬던데 이번 주에는 뭐 21도까지 떨어졌던가 새벽에. 어제 아침에 이제 최저 기온이 네. 25도 미쳤어요. 아침 최저 기온.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열대야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여름도 거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좀 몸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습도가 네. 습도가 내려간 게 느껴지죠. 습도가 내려가기도 했고 그게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견딜만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이제 견딜만한 여름은 없다. 그래서 2030년부터는 매년 폭염이다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이게 이제 그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제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의 이제 발언을 이제 인용한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타 주립대와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30년 이후부터는 매년 여름이 평년보다 더운 폭염이 일상화된 이게 새로운 이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폭염이 노멀이다. 예. 그러니까 원래 폭염이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덥다. 그렇죠. 이례적인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매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교수님의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여름 온도는 일반적으로 어느 해는 더 더웠다가 다른 해는 덜 더운 현상을 반복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완만하게 상승 곡선이 나오지만 들쑥날쑥하다는 거지. 매년 따져 보면은 어느 해는 특별히 더 덥고. 그래서 이 추세적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이제 뭐 막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이제 한 2000년대 아니면 2010년대 이후로는 이제 계속 더 더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사실상 2018년까지는 그래도 매년 여름 기온들을 따져보면 좀 들쑥날쑥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더 이상 이제 들쑥날쑥한 그런 경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작년보다 좀 시원해도 예전에 시원했던 거 아니면 예전에 더웠던 거랑 예전에 더웠던 기온과 비슷한 여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작년보다 낮을 확률, 그러니까 다 3분의 1이거든. 작년보다 낮을 확률, 작년보다 높을 확률, 아니면 평년치 확률 3분의 1.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대체 올 여름 어떨 것이냐라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던져보면 3분의 1이란 말이야, 확률이 항상. 그런데 이 중에서 평년치로 갈 것이다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2030년에는 그 추세적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가는데 이게 훨씬 올라가는 속도도 가팔라질 것이고. 아니야, 낮을 확률이 없어지는 거지. 낮을 확률이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높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시원하다 이런 말은 웬만하면 안 나올 거다. 그렇죠.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어떤 그 폭염이라는 걸 상수로 두고 봐야 된다면은 온열 질환 같은 것도 이제 매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뭐 말하자면 고정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중요하죠. 실제로 올여름에 온열 사망자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온열 질환자도 많이 네. 그 집계가 됐고 당연히 사망자도 맞춰서 늘어났을 겁니다. 어저께도 군부대에서 또 아침에 구보하다가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던가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에 대비해서 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냉방비 지원 같은 거 취약계층들한테 그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지금 보면은 매년 그냥 정부에서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고정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지역 상품권 뭐 지원법 이딴 거 만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건 지금 피할 수 없는 추세니까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사람들 더워서 죽는 사람도 있겠거니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잖아요. 가뜩이도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치권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노동 환경하고도 중요하죠.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요즘 이제 택배 기사들 말씀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 외에도 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저는 노조 SNS 계정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쿠팡 물류 창고 온도가 너무 높은데 에어컨도 설치 안 해줬다고. 네네 그런 그 제보가 있었죠. 그 제보했더니만은 그 다음날 설치가 됐는데 제보자를 잘렸다고 하죠. 아, 네 그러니까요. 에어컨 설치하고 제보자는 자르고 휴대폰 일하는 시간에 휴대폰 다 반납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제보를 거의 차단해 나가는 그런 통제를 쿠팡에서 한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서 뒤늦게 쿠팡을 제가 탈퇴해 버렸는데 굉장히 뒤늦게 진짜 오래 버틴 거죠. 사실 그 전에 이미 쿠팡 탈퇴하신 분들 엄청 많은데 저는 쿠팡에 그렇게 또 많이 시키지도 않으면서 주문을 제가 뭘 잘 안 사거든요. 안 사는 편인데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근데 그거 얘기 들으니까 이상하게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뭐 저 개인적으로는 탈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동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이게 산업 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 보완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산업 뭐 노동 환경 개선 같은 거에 있어 가지고서도 노동법에서 어떻게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식의 이제 뭐 냉방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명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또 개선되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생산 비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생산 효율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만큼 또 그거는 그만큼 판매가 돼야 되니까 만든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에어컨의 그 발견 아니지 개발이지 에어컨을 개발하게 된 게 사실은 물건 때문에 미국에서 캐리어 박사가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거 설치했더니 정말 여름철에 노동 생산성이 막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산업 생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라고 하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보자면은 그 이제 항상 이제 공사판 다닐 때 그 이제 곰빵거래 가지고 중량물을 옮기는 일을 가끔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중량물을 옮기시는 이 사람들은 그 하루 일당으로 안 받고 그냥 이제 일 단위로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젝트식으로 시멘트를 2톤을 옮긴다 그러면은 2톤 옮기는데 뭐 두 명이 갔다 그러면 한 사람당 뭐 3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 빨리 하고 가면 되잖아. 빨리 하면 뭐 한 시멘트 2톤이면은 두 팔레트 정도 나오니까 뭐 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한 2, 3층 올리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내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름에 이제 그런 걸 시켜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 현장 같으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대체 적군이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일반 현장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반나절 걸릴 일을 근데 예전에 스타필드 일산 스타필드 지을 때 그때 막바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스타필드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시멘트 옮길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 불렀어요. 네. 근데 평소에 그 일반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빨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이제 사람들 부르면서
한 반나절은 걸릴 거다. 저 사람 점심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오더니면은 10시에 10시에 가는 거야. 끝났다고. 근데 그 스타필드 막바지였는데 그때 거기가 환경이 정말 쾌적했어요. 우리 집보다 더 나았어. 공조장치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땀을 안 흘리는 거야. 그걸 뭐 옮기는데. 그래서 이게 그 환경이 정말로 크게 작용한다는 걸 그때 느낀 적이 있었지.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서도 그 물류창고 정리하고 하면은 이렇게 막 그것도 그 공기 안 통하고 창고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그 선풍기 한두 대 갖다 놓고 하라 그러면 사람도 금방금방 퍼지거든. 근데 에어컨만 갖다 놔도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충분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올리는 만큼 얼마나 팔리냐, 뭐 이제 그런 거지. 올리면 팔리겠지 뭐. 그러니까 그게 공급의 함정이라니까. 만들면 팔린다. 그게 이제 옛날식이었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가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물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몸을 쓰는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그게 공기 단축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바로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 어떤 물건을 대량 양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곳에서는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항상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래도 원칙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은 당연히 먼저죠. 사람이 먼저죠. 네.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그 더 큰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에서 들여다보고 정말 이런 거야말로 많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실태 파악해가지고 맞는 법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별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별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네. 네. 자 이제 뭐 지금 정치권 이긴 하지만 이 사람 좀 약간 이제 뭐 여의도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김동연 씨가 또 구설수에 올랐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 22일 날 그때 이제 부천 호텔 화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또 도지사니까 가봐야 되잖아. 네. 가가지고 이제 부천시장한테 이제 현장 브리핑 들었는데 뭐 그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브리핑 들으면서 소방복에 소방모를 쓰고 있었네. 왜? 그거 예전에 이재명도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현장에 와서 이걸 왜 하냐고 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불 끌 것도 아닌데. 저기 전방 군부대 가가지고 군복 입고 화이바 쓰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다니면 저 요인이라고 인식돼가지고 저격당할 가능성도 뭐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준전시라고 가정했을 때는 요인이라고 인식돼가지고 저격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전방부대 같으면은 장성도 비표 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뭐 어떤 경우는 권총 안 차고 가는 경우도 있고 권총 차고 있으면 그것도 장결 인식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복 입고 화이바 쓰는 게 안전에 의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재 현장은 다르잖아. 여기서 대체 방화복을 왜 쓰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그냥 무슨 코스프레 매니아야? 왜 이래? 그냥 그 복장 있잖아. 민방위 복장이라 그러나. 그렇지. 뭐 지금은 색깔 바뀌었죠. 예. 색이 바뀌었는데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나는 그 민방 복장도 솔직히 좀 촌스러워. 그냥 일반 근무복 차림으로 가면 안 되나? 자기 일할 때 입는 옷 그냥 입고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고 가면 되지. 뭘 너무 오바다. 뭐 양복 바지에 그냥 좀 그러면은 잠바나 하나 걸치고 가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뭐.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욕을 먹고 있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들 참여정부 인사들을 왕창 끌어오고 전해철도 얼마 전에 영입했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체? 이거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김동연 지사가 이례적으로 욕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앞에 그 욕을 먹은 사람들이 아까 이재명 얘기도 했지만 수차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간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거 되게 캐캐묵은 관행이 됐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낸다고. 진짜 이거 썩은 떡밥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대권을 꿈꾸면서 그런 이제 인사들을 영입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 대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무능하냐 다들.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참여정부나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 많이 영입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이런 거 하나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그러게 말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이제 전투기 타신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전투기를 타니까 파일럿 복장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근데 참 진짜 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 공사 현장 가가지고 작업복 잠바 같은 거 입고 화이바 쓰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화이바 쓰는 것도 안전 조치기 때문에. 그럼 혹시 뭐가 떨어질지 그렇죠. 모르잖아. 실제로 그런 일 종종 있거든. 그 못 같은 것만 떨어져도 그냥 화이바 쓰고 있으면 별일 아닌데
맨머리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럼요. 고층에서 떨어지면 가속 붙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항상 필요한 거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야. 소방복도 뭐 많이 없을 텐데 또 A급 줬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그렇죠. 당연히 A급이겠죠. 예. 좀 이런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김동윤 지사 이 양반 좀 행보를 보고 있으면 저는 반기문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당시에 지지율 셌잖아.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만 해도. 뭐 그쵸. 그때 우리 다들 처음에 좀 쫄았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던 양반이. 근데 너무 호접해가지고 자기 표 다 제가 까먹고 그냥 침몰해 버렸는데. 멘탈도 약간 개복치 멘탈이었죠. 그렇죠. 네. 많이 그랬지. 네. 몇 번 공격 당하더니 네. 삐져가지고 안 할란다. 그러니까 정치 필드의 맛을 못 본 네.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뭐 그러긴 했는데. 자, 좀 뭐 지금 뭐 저희 전병현 당대표께서 뭐 그 신삼김 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김동연의 행보를 봐가지고는 별로 어울리질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신상김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짝 아니다 여기서 다뤄야 되지. 신상김이라고 해가지고 김동연 지사,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그 다음에 김두관, 예. 김두관까지죠. 예. 아니다 김부겸이구나. 김부겸 전 총리인데 전병헌 대표께서는 이제 예전 그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 나가셔가지고 네. 한판 승부였나 거기서 말씀하셨지. 네. 김두관도 좀 껴서 사김으로. 사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삼김이라 그랬지. 네. 김부겸 총리를 맞다. 삼총 삼김이다. 맞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 네.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 그렇게 삼총이 있고 그다음에 김두관을 껴가지고 삼총 삼김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제 언론에서 네. 신삼김 이런 거 좀 유치하죠. 그러니까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네. 억지로 좀 억지스럽죠. 약간 그러니까 싸움 구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비명과 친명 사이에 좀 이제 싸움을 붙여보려고 진영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부겸이랑 이제 그 김부겸, 김경수, 그다음에 김동연 이렇게 엮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그럴싸하게 네이밍을 한다고 삼김이라고 했는데 사실 무게가 너무 다르죠. 옛날 삼김이라고 하면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 네. 전 자민련 총재 이렇게 해서 삼김인데 이 사람들 갖고 있던 무게가 그리고 그 삼김 시대라는 타이틀이 잡힐 때, 그러니까 노태우 거의 다 대통령 되기 직전 뭐 이렇게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다르죠. 삶의 역정, 정치 역정이 다르지. 그리고 이제 다들 그 지역 기반을 지역 하나씩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죠. 지역의 맹주가 됐죠. 그래서 서울 경기를 누가 모을 것인가 그걸 싸우는 그런 구도였는데 지금 이 삼김은 그냥 성이 김치라서 삼김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네. 이런 그러니까 옛날 삼김이 갖고 있던 무게를 생각하면은 이거 좀 억지 네이밍이다. 억지 네이밍이기도 하고 그냥 그 지금 이제 전병헌 당대표께서 그냥 떡밥을 던지셨다. 저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아 근데 언론에서 먼저 나온 거긴 해요. 언론에서 먼저 나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모색가 대한 박병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론인들의 위시풀 띵킹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약간 바람이 들어가. 그러니까 싸움이 크게 드러나야 기사 쓰기가 편해지잖아. 그렇죠. 경마식 보도. 그리고 이제 버즈량도 올라가고. 친명과 비명. 그런 거니까. 뭐 아무튼 될 만한 사람들한테 붙여야 되는데 그냥 성만 김씨인 사람 3명이 모인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난 집에 가가지고 코스프레 나고 있는데 무슨 삼김이야. 아유 씨. 자 이제 뭐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짧게 다 다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써먹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추석 특집 안 하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추석 특집이라고 붙여놓고 하면 추석 특집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우리 특집 한 적 있나? 특집이 없었죠. 특집 없죠. 사실 근데 옛날에 그놈이 이동영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걔네 왜 옛날 이재가 전부 특집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구 뭐 삼성 특집 뭐 그런 식으로 다 무슨 특집이었지. 그게 이제
지가 방송학과 나왔다고 네. 방송 개념상 네. 60분이 넘어가면 모든 게 특집이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일반 방송은 60분을 분량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자기 거는 에피소드가 전부 항상 60분이 넘으니까 전부 특집이다 이게. 우리도 매일 특집이네 뭐. 그걸 따라가면 우리도 매일 특집이거든. 아 근데 그 따라가야 좀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뭐 나름 방송학과 나름 다녔다는 애가 그 방송 편성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똥파리의 말을 듣느니.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뭐 추석 특집 저희 추석에 걸맞는 특별한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특집이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그냥 거저 에피 그냥 제가 추석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은 그렇게 이제 일단 제목은 확실하게 특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걸로. 네, 그렇게 하죠. 네, 가급적이면 이제 뭐 인트로나 편성도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어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웰컴퓨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배송 박스에 넣고 웰컴퓨터로 반송해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게이밍 마우스 이벤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추첨을. 네네, 사정이 있으셔서 방송까지 못 하시고. 네. 요즘 바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첨되신 분은 그 트위터 계정명이 100_KMOB_100 닉네임 핑퐁팡님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네네. 일주일 안에 이제 웰컴퓨터 계정에다가 이제 쪽지를 넣으셔가지고 이제 그 수령 받으실 곳이랑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 수령하신 후에는 이제 후기 남겨주셔야 되고. 네, 절대 가벼이 볼 수 없는 16만 원 상당의 고가의 유무선 겸용 마우스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이건 그냥 이것도 유무선이었나? 그냥 게이밍 마우스였는데 키보드가 유무선이었지. 아 키보드가 유무선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9월 이벤트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가위 맞이 게이밍 PC 풀 세트 이벤트 그래가지고 특가 이벤트입니다. 풀 세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35만 원에 이제 게이밍 PC 그래서 27인치 모니터랑 뭐 이제 그 게이밍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장패드까지 포함해가지고 135만 원인데 여기 이제 그 블로그나 트위터에 보시면 그 이제 견적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 쓰면서 이제 실제로 다나와에서 맞추면 얼마나 하나 싶어가지고 대충 검색을 해봤어요. 다나와에서. 네네. 그랬더니면은 이게 부품값만 하면 한 1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PC를 조립을 하면 OS를 깔아야 되잖아. 그렇죠.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홈 버전이 지금 평균가가 20만 원이에요. 최저가가 16만 6천 원 정도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쳐도 이게 그냥 집에서 자기가 부품 사서 조립한다고 치면은 146만 원 정도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근데 또 공임 들어가야 되잖아. 실제 조립하면은. 그래서 요즘 상당히 지금 특가다. 진짜 특가다. 내가 직접 다 일일이 사서 조립한다고 해도 최소한 14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건데 135만 원에 지금 판매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만 원 하면 남이 주문해준다. 우리 믿을 수 있는 웰컴퓨터에서 조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9월 한 달간이고 이것도 이제 부품 재고 소진 때까지이기 때문에 한정 수량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사양의 그 게이밍 PC를 지금 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 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성화를 받고 있는 소금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만까까 광고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당분간 주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장님이 좀 질환이 오셔가지고 질병은 아니고. 네네. 허리를 삐끗하셨다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뭐 지금 사장님한테 전해 듣기로 한 2주 정도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것 같고, 허리병이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병원 치료가 끝나도 당분간 좀 요양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언제 이제 다시 재개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장님 성정을 보면은 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거든. 엄청나게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또 이제 치료받고 하시면서 이거 누워 계시는 것도 이제 막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질 못하실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추석 특별 상품 또 있잖아요. 일단 추석 그 상품은 지금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추석이 지금 이제 3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라만까까 아마 추석 선물 세트는 못 나올 출시가 못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지금 이제 한 2주 최소 2주 정도는 이제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이제 성정이 부지런하신 관계로 이제 또 금세 또 이제 일어나서 막 활동하려고 하시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의사분들한테 이제 충분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당분간은 좀 이제 요양을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쾌유를 빌면서 쾌유를 비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네네.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소금빵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먹어봤죠. 네, 저도 먹어봤습니다. 네. 야, 엄청 쫄깃하더만요. 네. 돈 주고 또 사 먹고 싶지 않아 또 나오면은. 아, 그러니까 말이지. 그거 이게. 아침 그거 좀 이제 냉장고에 몇 개 쟁여놓으면 아침에 그냥 바쁠 때 가지고 후딱 꺼내가지고, 나는 그 집에 에어프라이어 없어가지고 네. 그 저기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제 질겨진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그냥 먹어볼까 하고 그냥 저는 완전 냉동은 아니고 영하 0도 1도 사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지는 않았다고. 네네네. 이제 그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 꺼내서 먹었는데 그대로 먹어도 맛있더라고. 자연해동.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어프라이어는 중요한 이제 역할이,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 겉을 최대한 바삭하게 만들 수 네, 있는 네. 그게 이제 에어프라이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겉바속촉 이거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사실 에어프라이어에 도움이 네. 필요한데, 소금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실패했거든요. 네. 예, 그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네. 이게 에어프라이어 그 기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냥 대충 해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사장님이 쾌유를 빕니다. 네네. 한 달 정도는 푹 쉬시고 오셔가지고 또 소금빵 네. 많이 팔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너무 급하게 움직이셔서 나중에 또 다치시면 그게 네. 더 큰 그렇습니다. 손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초장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민생 타령을 시작을 했어요. 네, 뭐 이 양반 그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감염 핑계로 병원에서, 근데 또 이번에 서울대병원까지 또 갔더라고. 네. 웃기지도 않아서 말이죠. 네, 서울대병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 집 근처면 분당에도 병원 많은데 왜? 지금은 계양에 있을 거잖아. 아, 맞다. 분당에도 집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팔았겠죠, 당연히. 안 팔린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사로. 뭐 계양에 그냥 어디 그냥 뭐 전세나 월세 네, 팔려나? 일단 이제 주소는 있어야 되니까 네. 계양에 전셋집이 하나 이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굳이 서울대병원 와가지고 뭐 며칠 한 5일 쉬었나? 뭐 푹 쉬었죠. 네.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찍찍하고 네. 무슨 뭐 명령 당 대표의 그 병상 뭐 명령해가지고 네. 뭐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인가 나왔죠. 그 25만 원. 25만 원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저기 의료 실태 뭐 조사하라 그딴 소리 하고. 진짜 웃기죠. 의료 실태를 뭐 지금 조사해.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거 그냥 대충 기사만 검색해도 다 상황 파악되고. 씨, 지금 거의 1년 다 돼 가잖아, 지금 병원 파업한 지가. 네. 그동안 계속 손 놓고 그냥 관망하고 뭐 구경만 하다가 이제 와서 생색 내려고 그딴 소리. 지금 너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어가 있는 입원실 내놓으면은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대체 뭔 급한 병환으로. 아니 코로나라며.
그리고 급하면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산소 마스크 꽂고 있어야지 무슨 거기서 명령이 막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요양하다 그 쉬다 왔지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쉬다 왔지. 병캉스하고 왔지 병캉스. 그거 그 재판 가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러고 이제 28일에 기어 나왔어요. 네, 드디어 기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에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는 민생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야, 이게 지가 당론이라 그러면 당론이 되는구나 이것도. 뭐 그렇죠. 그런 거지. 이제 공산당식으로 하면 당이 뭐 말하면 우리는 간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민생 경제와 세상 사는 일이 어렵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고금리에 소비가 위축됐다. 이게 이제 그 취지라고 하면서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아, 짜증나지. 할 말이 있죠. 네. 현금을 주는 거 아니긴 하죠. 네. 아니고 소비 쿠폰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액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지. 현금을 들여가지고 현금보다 비싼 소비 쿠폰을 주고 네. 그다음에 현금보다 못한 효과를 거두는 네. 그런 정책을 지금 당론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사이에 남는 거는 코너아이가 먹는다. 그렇죠. 뭐 저축도 불가능한 형태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적극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국민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현금 대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축도 불가능한 상품권을 뿌리면은 그만큼의 현금이 저축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듣나 대체. 안 듣고 있는 거지. 안 듣고 있는 거. 그리고 골목경제 자꾸 골목경제 타령하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인 곳은 대형 체인점들이나 아니면 학원가였다라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학원, 병원 뭐 이런 거지. KDA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박찬대가 29일날 다음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추석 전에 의결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국힘에서는 이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오랜만에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 22개 통과됐다고 하거든 여야 합의로. 네네. 그래서 의원실 가운데 서 있고 이제 여야 이제 원내들 양쪽에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 박았던데 뭐 이제 뭐 그 보면 이제 그 주로 이제 간호사법 있잖아요. 간호법 계속 계류됐던 거, 그 이번에 네. 통과시키고 간호사법 통과시킨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의료 지금 개혁하려고 하면서 이제 의사들하고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번 주에 그거 했었잖아요. 국정 발표.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개혁안이랑 맞물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국힘에서 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뭐 그런 그리고 식으로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파업이 확대될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건의료 노조 네.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만 거의 파업을 하고 있는데 네. 보건의료 노조 전체로 확산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거 통과되면서 그 간호사 노조에서는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걸로 이제 딱 됐거든요. 이게 그 지금 다른 노조 쪽에서도 파업할 만한 명분이 있는 게 지금 이 과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려요 지금. 그렇죠. 지금 특히 응급실 같은 데는 진짜로 죽으랍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 전문의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거의 지금 뭐 넋이 나간 상태로 매일 출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전에 의결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이제 50%까지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뭐 그럴 거면 그냥 응급실에 그냥 차라리 경찰을 세워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 좀 있어요. 응급실에 응급 환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좀 말 그대로 경증 환자들이 와가지고 막 진상 부리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말을 조금 왜곡을 한 면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응급실이 아니라 대형 병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차 병원이에요. 거점 병원. 네. 여기 응급실에 여기는 그러니까 대체로 중증 즉 지역 병원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워낙 다양한 종류의 비교적 증세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몰리니까 그렇죠. 거기 응급실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지역 병원 응급실은 상대적으로 한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원을 좀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오면은 본인 부담금을 좀
올려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얘네들은 지금 이거를 왜곡하고 있는 거지. 끝까지 다는 거죠. 그리고 3차 병원 같은 경우 응급실에 사실 경찰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 형이 의사다 보니까 예전에 응급실 근무하면서 이제 뭐 그런 진상들을 겪은 진상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거 들어보면은 경찰 청원 경찰 말고 이제 그 경찰서에서 파견돼가지고 한 두세 명 그 사법권이 있는 경찰들이 거기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 그래서 뭐 경찰 검문 어쩌고 근데 검문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진상 부리면은 그 제재할 경찰은 필요할 수도 있다. 네네. 응급실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은 그러면서 뭐 근본적인 대책 어쩌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의료 파업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은 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재명이 또 하는 말이 이제 한동훈이 얼마 전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중재안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 동의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좀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28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의지만 있었지 의사 파업의 협박으로 시도조차 못했던 첨예한 현안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도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계속 그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의사들이 뭐 파업하고 막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때 그리고 국힘에서 지랄했었지 같이. 그랬죠. 그때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야. 정확하게 이 주체만 바뀐 거거든요. 네. 그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때라니까 사람들이 정치 보면 치를 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에 계속 방관했다가 그러니까 방관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팔짱 끼고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을 외면하는 치사한 정치를 해왔다. 그러니까 기존 민주당의 스탠스라면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최소한 중재안이라도 내세우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계속 팔짱만 끼고 방관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한동훈이 한마디 하니까 한동훈이 중재안이라고 윤석열 생각에 반하는 중재안을 던져놓으니까 찬성한다라고 이재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간질 시키면서 그 중간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말하자면 이의제의 전술인 거지. 그렇죠. 약간 그냥 한동훈에 올라탄 거야. 네. 예. 지금까지 엄청 오래됐는데 네. 이 사안이 이미 벌어진 지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고. 그렇죠. 아니 민주당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그 증언안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우리 새로운 미래밖에 없어요. 총선 전에 네. 이낙연 대표께서 네. 말씀하셨죠. 그런 것이 있었으니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라.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점진적으로 증원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한 번에 2,000명 어떻게 네. 하냐고. 그렇죠. 그 유일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중재안 좀 말하자면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네네. 그나마가 이제 상당히 좀 세밀하게 짜여진 절충안을 던지신 분은 이낙연 대표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말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가 한동훈이 저런다고 뭐 환영한다 그딴 소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더러운 정치입니까? 되게 우습죠 이게. 자기들도 기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괜히 그냥 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정말 얄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덧붙이신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의약분업 완성했던 사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거 의약분업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충돌이 심했거든요. 엄청났죠. 네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병원이 제약회사한테 리베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 그 이제 그 영업사원들이 병원마다 영업을 뛰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알게 모르게 뭐 밥도 사주고. 그럼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했어.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영업사원들 하는 일이 그거였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기업이 같은 경우는 적잖이 리베이트도 영업사원들이 찔러주는 리베이트도 받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의약 분업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사들 그동안에 벌던 그 돈주머니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상당히 저항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시켜냈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들을 돌아보고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걸로 좀 제일 피해보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소수의 의사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아닙니까? 병원 가기 힘들어진 국민들.
네네. 그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개혁 방향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 옳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 계속 이게 뭐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내 말에 따르라고 할 수는 저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치러온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왔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중재안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가지고 말을 맞춰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를 봐야지 이걸 계속 대립 상태로 계속 뛰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들을 좀 돌아보길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개혁을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개혁을 유예하고 유야무야 시켜버리면 그것 자체로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병인 대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은 참 진짜로 저 당은 프라이드도 없어요. 자기들 생각 그 유불리에 따라서 휙휙 바뀌는 거에 관해서 그게 뭐 당원 지지자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심지어 지금 그게 잘하는 걸로 아는 게 이게 거기서 엄청 심각한 겁니다. 네. 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네. 이게 이제 터지니까 여기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꼭 필요하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당천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으로 신속하게 입법할 것이다. 정부회장도 당장 집행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잘 조사해서 대책 마련하세요. 그렇죠. 그게 나야. 예. 이거는 누구를 갖다가 앉혀놔도 이 얘기합니다. 예. 나도 이 소리는 하겠다. 누구나 한다니까. 그냥 매뉴얼에 이렇게 매크로로 딱 박혀 있는 그런 말이지 이거는. AI도 해 이런 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안 그래도 이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좀 일이 이제 많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걸 좀 살펴봅시다 한번. 네, 이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 제보방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위터에서 이제 네네.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예.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계정이 막혀 있어요. 퀸 아카이브인가 그 계정이죠. 네, 트위터에서 뭐 정지시킨 것 같더라고.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든데. 네. 네. 그래서 전국 각 급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교까지 네. 예, 약 300여 곳에 이름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자신의 그 학교 친구들, 그부나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교사 그런 식의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친족의 사진까지 예,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용도로 공유했다. 뭐 야생도 이러진 않을 걸? 야생 동물들도 이러지는 않을 걸? 아니야, 근데 예전에도 일베나 DC 같은데 보면은 막 자기 여동생 사진이라고 올리려고 그런 미친 새끼도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동물들을 이러지 않아. 동물들은 아유. 이거 그러니까는 진짜 금수만도 못한 그런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류의 딥페이크 영상들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났는데 이어서 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텔레그램 중심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 퍼져나가고 있는데, 네네. 텔레그램에서 이제 텔레그램 톡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안이 유지가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회원을 그 방에 입장을 시킨 다음에 주문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가상화폐를 쓰든가 그래가지고 뭐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는 그 코인류를 네. 쓴다고 하죠. 네. 특정 코인을 써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건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예를 보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작년에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총 7,187건의 시정 요구가 결정됐는데 올해 7월 말까지 이미 작년에 90%에 달하는 6,434건을 시정 요구할 것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은 올해 연말에는 무난하게 작년에 한 2배 가까운 시정 요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아마 작년보다
작년을 훨씬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불거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신고하기를 좀 꺼려했거나 어려웠던 분들 중에도 상당 분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신고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보면은 뭐 작년 두 배라는 저는 한 서너 배, 뭐 10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네. 올해 집계를 봐야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 대화방 운영자에 대한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운영되고 이제 코인 같은 걸로 결제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추적이 좀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가 우리 예전에 해경공 사건 때도 많이 겪어봤지만 네. 그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이 텔레그램 측에서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과 활동 내용 삭제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텔레그램 자체의 기능이고 이 그 단체 대화방 운영자의 신원에 대해서 네. 쉽게 노출을 안 시켜준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이버 범죄 경찰 수사관 중 한 사람이 말한 거에 따르면 플랫폼에 협조가 없으니까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뭐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법률적인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살펴보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21대에 이미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 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2대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다시 재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계류가 돼 있겠지. 네, 네.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 그러니까 이른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인공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성물이 AI를 쓴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한계가 근데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은 이 해외 입법 동향으로 봤을 때 특히 이 뭐 워터마크나 이게 AI가 만든 거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거를 이 표시 의무를 개인에게까지 부과한 사례는 해외에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단위까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무화를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것이 이제 이 법안 통과에 뭐 장애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뭐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한 법이 2020년에 6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2020년 이전에는 가해자한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음란물 유포죄 정도만 적용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이게 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기 시작했냐? 바로 엠번방 사건 때문입니다. 엠번방 사건이 2018년부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19년에 들어와가지고는 굉장히 여러 사례가 제보가 기사화가 됐고, 네. 그래서 2020년 1월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그 국민청원까지 이루어졌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한 결과가 그래도 약간의 법률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된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법 또한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일하죠. 좀. 네. 그래서 이 법을 살펴보면은 반포 또는 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가해자가 이제 유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물을 보거나 아니면 갖고 다니는 사람은 처벌 대상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솜방망이 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2020년에 이 법이 개정된 이후 약 5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법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사례는 71건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인 35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솜방망이 법이라는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기까지의 어떤 인식의 문제를 드러난 것을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2020년 3월 3일 법사위 제1소위 회의 중에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국회의원 당시 이제 소위원장이었던 송기현 의원, 민주당 소속 송기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김호수 당시 법무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김인겸 법원 행정처 차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송기현 의원의 질문이 이겁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반포 등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최이배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반포할 목적이 아니라도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화답하는 게 김인겸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호수 차관은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씨발 진짜. 아 씨발 진짜 족간데 이거. 김호수 이 씹새끼는 맨날 집에서 포르노 아우. 뭘 청소년이 머리를 걸 자주 해. 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 새끼는 진짜.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작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는 건 진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돌겠다. 이건 요걸 야 이거 대본 다 읽어보고 왔는데도 이거 다시 보니까 여기 야 이건 진짜로 김호수 씨발 진짜 넌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좀 잘 지적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적을 잘 했는데 인식이 너무 진짜 심하게 후져요 이거는. 네. 뒷단에는 이게 무슨 뭐 표현의 자유 이지랄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좀 근원적인 부분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야 돼. 지금 당장에 이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응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뭐 처벌정을 좀 더 이제 엄격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 가해자들 상당수가 지금 촉법이잖아요. 네, 촉법인 사람 해당되는 어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촉법 제한을 좀 더 낮춘다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저는 이거는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이 관련해서 나온 보도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보도였나 아니면 어디 대학교 대나무방이었나 거기서 이제 뭐 인스타 댓글이나 보면은 뭐 그런 소리들이 있었어요. 뭐 대부분의 여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소리 하는 새끼도 있었고. 되게 어이없네. 그리고 또 다른 게 보면은 뭐 그래봤자 저거 뭐 진짜 네 몸뚱이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러냐 그런 소리 하는 새끼가 있었는데 이거 그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허위사실 유포 위반 명예훼손이랑 작동 기제가 비슷합니다. 네, 그것도 있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제가 그 트위터에 어느 분이셨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란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 하지 않은 그렇죠. 네. 거를 마치 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즐기고 자빠졌다는 거지. 그렇죠. 심지어 뭐 남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막 히덕거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사람은 하지 않았거든. 이게 또 엄청난 또 부작용이 있는 게 그런 돌아다니는 영상물을 보고 실제 막 접근해가지고 주변을 얼쩡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 주변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미친 새끼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웹에 한번 올리면 사실상 완전한 근절이 쉽지가 않아요.
100% 청소하는 건 진짜 힘들어. 웹에 올리면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니면 하다못해 웹에 올렸으면 다운받은 새끼들 집에 컴퓨터에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것까지 어떻게 다 지울 수 있냐고. 저도 그러니까는 뭐 이런 딥페이크가 잘 만들어봐야 뭐 엄청 뭐 허접한 영상이나 뭐 사진 나부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저도 안 해봤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하든 말든 실제 그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은 안 했는데 그런 영상물이나 사진이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게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그 허접했던 게 그러니까 이 그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 이제 2020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게 N번방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전에 그 전부터 이미 이제 N번방 말고도 이거 위험성들이 경고되고 보도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주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K-팝이나 K-컬처들이 한창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유명세를 국제적으로 타기 시작하니까 그런 우리나라 뭐 여자 아이돌들이나 여자 배우들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들이 해외에 있었다고. 네네.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해외니까 잡기가 힘들다 그런 식의 보도들이 한동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미 위험성이 경고가 됐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로는 봐가지고 좀 허접하지 않냐. 뭐 충분히 뭐 이거 봐가지고 그냥 좀 이상하다. 봐도 뭐 진짜 가지도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5년에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민간에 나와 있는 딥페이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쪽 관련은 아니지만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전화 걸어가지고 상대방 음성 3초만 따면 그 사람 음성 그대로 모사한다잖아요 지금. 그 수준이라고. 근데 그게 민간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막 굉장히 높은 하이 레벨의 기술이 아니라고. 지금 시판되는 기술이 그 수준이에요. 지금 구글이나 각종 이제 뭐 트위터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AI 생성 기술들 보면은 그냥 거의 실제에 가깝게 모사해냅니다. 거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람 얼굴 같은 경우도 사진 한 2-3장 있으면은 표정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 과거에 그냥 뭐 이렇게 사진에다가 얼굴만 오래 붙인 것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기술 지금 인식이 많이 처져 있어요.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더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위반 명예훼손이랑 직결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똑같은 작동 방식이고 그렇게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여기에 관해서 이 가해자들 상당수가 어린 학생들이라고 본다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아니란 쉽게 보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게 하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얘들이. 피해자랑 직접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그냥 뭐 PC 접속해가지고 그냥 뭐 약간 결점을 하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 나쁜 짓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행위를 하면은 나쁜 짓이란 행위를 하게 되면 나쁜 짓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 이건 상당히 결심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정말로 막 완전 도벽에 쩔어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다면은. 근데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식의 결심이 필요 없는 그런 간단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저는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가볍게 다뤄지는 그런 사회 풍조가 애들 이렇게 만든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러잖아. 던져놓고 그냥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앞서 온라인에서 봤다는 그 댓글 네. 뭐 진짜도 아닌데 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 열린공원 같은 데서 연 대표님 관련해서 가짜뉴스 던져놓고 개딸들이 하는 소리랑 다를 게 뭡니까? 그 가짜면은 뭐 고소 고발해라 그딴 소리 나고 있고 아니 애초에 가짜뉴스 던진 게 잘못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피해자한테 그래? 네. 실제로 뭐 JTBC의 네. 그 봉신가 네. 하여튼 그 기자 네. 그다음에 그 리포액트 네. 우리 잘 아는 네. 열린공감에 함께 하고 있었던 네. 허재현 네. 지금 이제 기소가 됐죠. 네, 달려가지고 조사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를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룰 때가 됐다. 드디어. 그것들을 계속 가볍게 놔두면 이런 일들은 못 막아요.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무게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크다는 거를 다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의 거짓말이 너무 쉽게 월드와이드로 확산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일어난 발생한 이 범죄에 한해서만 어떤 뭐 처벌법을 만들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근원적인 그런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하다. 구라치면 진짜 손모가지 걸고 구라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체가 가해자 네. 그리고 그 플랫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 네네. 이렇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각조각으로 분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에도 뭐 책임을 물려가지고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게시글이 올라올 수 없게끔 선제적인 조치를 하게끔 하고 네. 뭐 그래서 그거 비슷한 일로 그래서 그 텔레그램 대표 프랑스에서 지금 구속됐다고 하죠. 네네. 네네. 왜냐면 이 사람들 액션이 없거든 텔레그램은 아무리 막 그 어떤 것이 돌아다니고 있어도 얘네들은 사실 무정부주의자야. 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아예 자유에 환장한 애들이잖아. 그럼에도 프랑스 불구하고 애들은. 그렇지. 예. 예. 근데도 이제 프랑스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좀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에 지금 300개 학교 중에 거론된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한 군데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네. 이 학생들만 불러다가 이제 강당 같은데 모아놓고 어떤 별도의 교육을 하고 그 시간에 남학생들 축구를 시켰다고 하는데 미친 새끼들 아니야?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려면 아니면 다 같이 불러놓고 같이 교육을 시키던가. 그렇죠. 그러면서 여학생들한테 뭐 인스타 같은 SNS에 뭐 이런 그거를 뭐 비활성화하던가 뭐 사진들을 앞으로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것도 좀 그렇지. 사실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조치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 범죄자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아무도 걱정 없이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려면 남학생들 불러놓고 니들 이런 짓 하면 인생 좆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인 거지. 여학생들 모아놓고 니네들 지금 사진 함부로 뿌리고 하면 완전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런 점에서는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 인식의 전환을 해보시길 권하고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없으실 거야. 아마도 그렇겠죠. 네. 이건 이제 단순히 우리 인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뭐 여자애들 조심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면 뭐 일단은 좋긴 한데. 예. 이건 뭐 아들 가진 게 죄냐 근데 이 경우는 아들 가진 게 죄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이거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짓들을 사실은 이게 뭐 굳이 이제 성별로 구분하자면은 남성계 쪽에서 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시작해라. 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싸몰렸다. 그렇죠. 니들 다 거세하고 뒤져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애 새끼고 어른이고 안 봐준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 짓 한 새끼들은. 그렇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당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겨 먹은 대로만 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진짜 그 말씀대로 남자들이 좀 각성하고 어떤 그 정화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람들의 말의 무게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네. 말과 행위에 관한 그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그냥 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좀 SNS에 글을 올릴 때 지금 뭐 트위터 같은 데 글을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러놓고 이제 사람들이 지산을 받으면 흔히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내 트윗에 내 쓰고 싶은 걸 내 하고 싶은 말 올렸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내 방에서 혼자 하는 말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발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내 혼자 말했는데 네가 왜 발끈하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 의도가 사실은 옆에 누가 있을 때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거는 내가 어떤 의도라고 해명을 해봤자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 내 혼자말 하고 싶으면 내 PC에다가 메모장 꺼내가지고 거기 적어놓고 그거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혼잣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의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예. 지금 시대는 사진이든 글이든 뭐 영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행위에 대한 무게를 무겁게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그게 지금 사람들 인식이 그만큼 전환이 안 된다면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걸 통제 사회네 어쩌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그래도 통제를 해야겠어. 그거는 사람들이 그거 못 따라오면 어떡해. 사회 자체가 붕괴된다니까. 예, 사회 자체가 붕괴되는 거야. 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이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 얘기야. 맞아. 예,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즐기고 싶으면 아니 그 인터넷이고 뭐고 다 끊고 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니까. 그러면은 세상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사회의 어떤 문명이 만들어낸 이기는 끝까지 공유하고 싶으면서 왜 자신의 자유만 누리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명이라는 거는 문명의 본질은 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시스템은 결국은 근데 우리가 시스템이 속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통제된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그럼요. 보호 받으니까 그만큼 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 가지고 좀 정치권에서 좀 진짜로 뭐 그걸 한 1년 동안 쌓았으면 좋겠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뭐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 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런 걸로 쌓아놓은 모습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지금 맨날 검찰 탄핵 그딴 소리 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 말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진짜로 깊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싸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싸울 거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들어서고 나가지고 네. 이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막 뭐 이상한 짓 하고서 내 자유요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있었다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표현의 무게 혹은 이제 뭐 말의 무게, 행위의 무게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짓게 되면은 더 이상 여기에 관한 담론이 뭐 성대결 그런 게 아니 그런 식의 프레이밍에서 벗어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준석 같은 새끼들 뭐 얼마 전에 뻑가는 이것 가지고 개설했다가 결국 유튜브 차단 먹었더라 꼬시게. 그러니까는 채널 자체가 문을 닫은 건 아닌 것 같고 수익 정지이기 때문에 수익 정지 안 풀려요. 걔는 유튜브에서 끝났어. 그냥 계정 파고 가상 계정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나. 나는 걔는 제 얼굴 까고는 못 나와. 다른 플랫폼으로 가야지.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성대결이네 어쩌고 해서 여성계에서 이걸 이제 급진 여성주의 쪽에서 뭐 이용하려고 한다. 그딴 식으로 개선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설령 그런 식의 댓글이 들어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뭐 음란물에 관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짓말에 대한 무기다. 그렇게 봐야 그게 훨씬 네. 그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전혀 무리가 없어.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문장에서 과연 그 족쇄를 지들 목에 스스로 채울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저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 짓거리로 지금까지 정치질하고 장사하고 있는 새끼들인데 과연 걔들이 지들 목에 족쇄를 채울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최대한 빨리. 사실 뭐 뻑가 같은 그 유튜브 채널 제가 뻑가를 잘 알지는 못하니까 네. 알지는 못하지만 뭐 대충 보니까 우리가 소개한 적도 있었고 네. 이 뻑가라는 애는 걔 그 새끼 때문에 그 자살한 유튜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버 레카 수준의 최근 이렇게 막 구속된 사이버 레카 수준의 굉장히 허접한 애인데 사실 뭐 이런 애들이
널렸잖아. 특히 정치판에는. 그렇죠. 저쪽 유튜브에도 엄청 많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잘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허접대기가 우리 같은 약간 이렇게 그 학고방 수준의 애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생기고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요, 걔들이. 아, 물론 우리보다 웬만하면 우리보다 잘 나가야지. 그건 좀 짜증이 가끔 날 때가 있긴 한데, 와, 계속 새로 생겨. 이상한 애 자꾸 튀어나와.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금방 몇몇 명씩 구독자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표현의 무게를 무겁게 다루는 그런 시스템의 보완책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요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올 초에 이제 2월달에 아까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하고 민생 토론회. 네, 민생 토론회 기자회견하고 지금 112일 만인가 다시 또 이제 요 국정 브리핑을 40 뭐 몇 분 하고 기자회견을 한 80 몇 분 정도 했다고 해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9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정 잘 운영하고 있다 이제 그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성과가 있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해서 우리 이제 체코에 한 24조 원 규모의 원전도 팔 거고, 그다음에 야 일본은 다 따라잡았다 이게. 네. 그래서 수출액이 일본을 거의 앞지르기 직전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얘기했었나요? 지난주 맞죠? 하는 총재. 아, 네네네. 이창용 총재 이제 그 기자회견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GDP 아니라 수출액 증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수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그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위주의 수출인데 이게 물량이 아니라 그 공급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이익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수출액이 증가한 거라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제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분위기에 올라탄 거죠. 좀 더 이제 오버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제신용평가소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내년에 한국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후년 2026년. 2026년이구나. 예. 뭐 그런 전망이 있는데 전망은 전망이고. 전망은 전망이고. 전망은 전망이고. 뭐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제발 좀 봐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겠죠. 뭐 이제 물론 그러면서도 자기도 이제 민생이 어렵다는 건 안다. 물가도 지금 뭐 저희 실질 뭐 체감 민생이 그렇게 이제 나아지지 않고 있고 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장바구니 물건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네. 지금 안정된 거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안정화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내년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겠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참치값 아직도 2,6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거 막 떨어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하니까 좀 장바구니 물가 높은 게 당연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동안 좀 자주 봤던 유튜브 고양이 채널에서 이제 보면은 고양이 주인이 맨날 이제 자기 집 고양이 뚱땡이라고 놀리면서 엄마가 참치 줄까 그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저 참치 하나 가지고 되게 생생내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당시에. 근데 지금 내가 그 꼴이 참치 먹기가 너무 힘들어. 참치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비싸. 옛날에도 사실 비쌌어요. 그 참치 줄까 할 때만 해도 참치 그때 한 캔에 우리 동네에서 한 1,800원, 1,900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냥 먹을만 했단 말이야. 참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참치 죽고 하면 나도 비싼 거 준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 고양이 신세가 돼버렸어 어느덧. 이제 조만간 인간 추루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랑 질답한 거 보면은 뭐 연기금 개혁
이제 윤석열이 지금 뭐 4대 이제 개혁 과제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 개혁인데. 네, 연금 개혁, 뭐 교육 개혁, 네. 그다음에 의료 개혁, 네.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4대 개혁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 개혁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 연기금 개혁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점점 그 돈 납부할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네. 그냥 이대로 쭉 가버리면은 진짜로 2050년 되면은 뭐 저기 지금 납부하는 2030은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은 좀 약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아젠다들이 필요한 것들은 맞는데 좀 스스로를 좀 영웅시하려는 거 아닌가? 남들이 못한 건 난 다 한다. 나는 소신 있고 강직한 남자이기 때문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영웅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사실 그 기자들이 그거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대 개혁 얘기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거를 꼭 해내고 말겠다. 의료계획과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2022년부터니까 3년 차 접어들었잖아요. 네네. 3년 차 접어들 때까지 뭐가 진행이 된 게 없는 거야. 네. 그러면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거든. 이게 워낙 큰 거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 이런 질문이 없었던 건 좀 굉장히 아쉽다. 뭐 기자들한테 큰 걸 바라기는 힘들지. 그게 핵심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 목표거든요.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조금 뜬금없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함부로 못 하는 게 지금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네네. 요것들 이제 방송국에서 라이브를 해줬잖아. 네네네. MBC는 못했습니다. 그래? MBC 올라와 있었는데? 뮤턴 박혀가지고 라이브 아마 나중에 뭐 녹화 필름 받아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잘렸어 MBC는. 그래요? 난 한번 보려고요. 이렇게 MBC 보이콧 당해가지고 유튜브 이제 대통령실에 윤석열 국정브리핑으로 검색을 하니까는 제일 첫 번째 뜬 게 MBC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뜬 게 JTBC였거든. 뭐 연합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편집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송출을 못했어요 MBC는 이때. 연합에서 받아서 올렸나 보네. 뭐 그렇죠. 연합 화면으로.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직접 카메라를 갖다 놓진 못하고. 네. MBC는 송출도 못했다고 그 자기들 라이브를 그런 식으로 뮤턴을 박히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렇게 날쌘 질문을 못하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따지듯이 물어볼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준비 과정 이런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준비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보면 좋을 텐데 뭐 안 궁금했는지 아니면은 안 돼 있다는 걸 뻔히 알았는지 딱히 질문 없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연기금 개혁할 것이고 또 의료 개혁도 지금 이제 뭐 저기 정치권에서 좀 이제 그 합리적이고 뭐 과학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냥 자기가 밀어붙인 대로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의료 개혁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2,000명 얘기. 네, 그러니까 꼭 2,000명으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한동훈의 절충안을 왜 굳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게 질문을 하니까 일단 의료계에서도 일단 백지화하라는 얘기가 있지 뭐 이 인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2,000명은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한 숫자다. 그러니까 근데 의료계에서 뭐 딱히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예. 그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가 저는 그런 질문을 이 국정브리핑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스스로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의사들이 나름의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성률이 난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일반 시민들은 의사 늘어나면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2,000명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약간의 그
절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협상 되고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의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도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깔아 뭉개서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누차 얘기했던 그 어떤 지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조직이라고 그 조직 단체란 말이야.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조직 그 단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국가잖아. 네. 내 정의 내 정책이 아니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의료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의사들 어떻게 불러내가지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꼴든지 뒤진지 알아서 하시오. 이거는 지도자로서 실격인 거예요. 이런 식의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자세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국정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자아도취되어 있는 면이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아니면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나 봐. 뭐 그런 풍설도 있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많이 줄였다 혹은 끊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국정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국정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뉴라이트에 대한 얘기에도 있었어요. 네네. 뉴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그 김태호 안보실장이 하는 얘기 그대로 나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대충 보니까 뭐 진보적 보수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뭐 뉴라이트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국가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일관점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야. 정말 여기서 정말 새하얀 백지를 저는 만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자신감일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검찰이었으니까 검사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세상과 담쌓고 막 범죄를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 대선은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되고 최근에 그 뉴라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뉴라이트가 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알아봐야 되는 거지.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돼. 이게 뉴라이트가 박근혜 이명박 때부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 어느 진영에서는 왜 반대를 하고 그렇지 그걸 알려고 해야지.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러면은 그냥 쉽게 좀 기본적인 파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 뭘 내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난 모를랍니다. 이건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정말 모르면 주변에서 어떤 막 인사 추천이 막 뉴라이트를 가지는 성향을 가진 애들을 막 추천을 해.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래 국익에 도움이 되겠군. 임명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새하얀 백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사람을 뉴라이트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적어도 거기서 저쪽 지금 뭐 상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저쪽에서 주장한 게 뉴라이트라는 게 대체 뭔가 정도는 파악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뉴라이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근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뉴라이트라고 규정을 짓는 모양인데 나는 그 규정 자체에 뭐 동의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다고 하면은 좀 말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뉴라이트계 인사를 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난 뉴라이트 뭔지 몰라 이러고 얘기한 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고 앞으로도 신경 안 쓸 거야.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거면 정책 방향이 뉴라이트적인 게 돼도 나는 모를 거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어떤 지금 이 사람을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 이 사람을 임명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서 있어왔던 정책 방향, 외교 방향에 뉴라이트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일본 중심적이다. 이런 비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난 모르겠다는 거야. 조까 이러는 거야 진짜로.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뉴라이트라는 규정에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토론하자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싸우자는 소린 거예요.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 자신 있게 차라리 아니 그래 지난주에 나 욕좀 먹었는데 지지난주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뉴라이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뉴라이트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이건 문제가 크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엄청난 벽을 만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그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 소통이 정상화가 돼야지 뭐 말을 하든 그 뒤에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이제 당장 이제 이재명이 회담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놓고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났잖아 한번 일단. 만났는데 그때도 뭐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랑 이재명 만나는 게 뭐 순서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그다지 뭐 명분적으로 틀리지 않고. 네. 근데 또 이재명 또 한동훈이랑 만나려고 그러다 도망갔잖아 병원으로. 근데 이제 내일 뭐 어떻게 협상이 타결이 돼가지고 내일인가? 맞는데? 뭐 조만간. 예. 그래서 앞에 서로 모두 발언하는 것만 생중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회담은 방송되지 않는 뭐 그냥 뻔한 쫄았네 또. 뻔한 식의 일단 뭐 글쎄요 한동훈은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자체는 쫄아 있었죠. 김기현을 상대로는 먼저 막 하자고 들이대더니 한동훈하고는 글쎄 왜 뭐가 걸그런 걸까? 검사 대 범죄자라서 그렇겠지. 그거밖에 없지 뭐. 한동훈도 그 검사로서는 실력이 있던 양반이니까 범죄자 취재 아저씨 덤비면 이재명이 좀 쫄리지 않겠어? 일단은 그 이재명이 이렇게 장난질 하는 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당하지는 않지. 한동훈 성격에선. 지금 뭐 윤석열이 그래도 못 참는데 성질 얼마나 더러운데. 그렇죠. 그래서 참 뭐 대통령이 이 뭐야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영향가는 없었다. 네, 오히려 걱정만 늘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방향이 절대 바뀔 것 같지는 않더라. 뭐 이제 독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 재확인만 한 그런 이제 국정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누리 소식 잠깐 보면은 이제 28일 날 우리 당사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세 분의 존영을 나란히 거치를 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의 가치를 내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선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9일 날쯤 이제 새누리 지도부가 봉화랑 이제 평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 전병헌 대표 보고 당대표 차질인데 지금까지 당대표 못해서 뭐 어쩔 뻔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또 덧붙이셔가지고 그 남평호 실장도 갔잖아요. 네. 이제 연 대표님 지도부가 다 갔으니까요. 연 대표님 이제 무슨 막걸리 드시냐 요즘. 그걸 여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생각이 복잡하실 텐데 이런저런 생각 내려놓고 봉화 와서 막걸리는 한잔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 대표님이 그래서 무슨 마을 막걸리인가 아무튼 뭐 그 이제 남평호 실장이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아스파탐 함량이 중요한데 아스파탐 좋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무슨 마을 막걸리를 드신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 대통령님이 아스파탐 중요하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무아스파탐 그러니까 첨가제가 그러니까 무슨 마을 막걸리인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찾을 수 있거든요. 프레임메이커에서는 무슨 땡땡 막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추석 특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명님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네. 소중한 댓글 후원을 해주셨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9월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